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도 드디어 형식 얘기, 자바의 형식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게 될 것 같아요. 자, 형식. 여러분 타입 얘기 공창컴 때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형식이 뭡니까? 일단 자바의 형식이 뭐가 있나요? 뭐뭐 배웠습니까? 일단 어레이 리스트라는 친구 배운 것 같고요. 그거 말고 그쵸, 인트 우리 써봤죠? 스트링 같은 거 써봤고, 딴 거 뭐 써봤습니까? 플롯 써봤을 수 있고요. 그죠? 더블이라는 친구 써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죠? 대충 그 정도 일단 써본 상태로 우리 수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아마도 형식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곁들여서 구경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언 적을 때 int, 넘버, 세미콜론 같은 식으로 적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형식 이름을 맨 왼쪽에 적고 스타트 했었죠. 스캐너도 타입 네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형식과 관련한 거 값, 이제 숫자 값이냐, 소수점 달린 숫자 값이냐 등등 같은 얘기 했었고, 그래서 3 더하기 4.5 덧셈식이죠. 3 더하기 4.5 하면 계산 결과값 뭐 나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7.5가 나오죠. 막 버림해서 7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int 더하기 더블 하면 더블, 이 일종의 우성이라서 더블 더하기 더블로 간주해서 3.0 더하기 4.5를 한 셈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5가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올 거예요. 더블 형식 등등등 얘기를 형식과 관련해서 줄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자바 동네에도 몇 가지 기본적인 형식들이 존재해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적당히 표를 하나를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불린이라는 형식 써본 적 있나요? 7글자입니다. 그래서 불린이라고 표현하는 동네가 있고 아니면 BOOL까지만 적어서 쓰는 동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불린이라는 형식은 그냐 아니냐, true냐 false냐와 같은 것들을 논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 불린이라는 형식 값을 다루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산하면 귀다에 해당하는 불린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고 우리 이미 적어봤어요. true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반대에 해당하는 건 false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로 글자 하나를 그 사이에다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글자 하나를 나타내기 위한 숫자를 담기 위한 형식이 차 형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캐릭터의 줄임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는 저렇게 작은 따옴표 한 다음에 얼마든지 한글 기준으로 한 글자, 영어 알파벳 한 글자, 자유롭게 여러분이 한 글자를 골라서 수식으로서 적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계산하면 안에 해당하는 그거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는 숫자가 튀어나오는 차 형식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t 형식 우리 맨날 쓰던 거죠. 여러분 계산하면 3 나오는 수식을 적는 방법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3 적으시면 10진수 기준으로 3을 적은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0, 3을 적으면 8진수 기준으로 3을 적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숫자예요. 그 다음에 0x3 이거 저 사기칠 때 쓴 거잖아요. 그죠? 저런 식으로 16진수 표현 또는 2진수 표현을 적는 것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이 4가지 버전은 전부 다 계산하면 아무튼 int 형식 값 3이 나오는 수식이 맞아요. 그 다음에 플롯이랑 더블 형식 여러분 둘 다 구경해 본 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맨 땅에서 3.5, 3.14와 같은 식으로 수식을 적어놨다면 걔는 계산하면 플롯 형식 값이 아니라 더블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은 셈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플롯 형식을 쓰고 싶다라면 그때는 일종의 접미사 내지는 어미에 해당하는 소문자 F를 붙여주셔야 계산하면 플롯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은 셈 쳐줄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더블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엔간하면 다른 동네에서도 다 막 심각한 수준의 인공지능 그런 게 아닌 이상 또는 심각하게 많은 무언가들을 다루는 게임, 그래픽 같은 걸 다루는 게 아닌 이상은 보통은
더블 형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기본으로 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도 그냥 3.14면 더블 형식 수식을 적은 셈이에요. 아무튼 이런 형식들, 자바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들을 자바 동네에서는 프리미티브 형식이라고 불러요. 프리미티브가 무슨 뜻입니까? 프라임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태초의 같은 그런 느낌이죠. 프라임 하면 값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하면 진짜 센 기초에 해당하는, 다른 거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제공하는 원초적인,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그대로와 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표에는 5가지가 적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바 1.7 버전에서는 프리미티브 형식은 총 8개가 존재합니다. 지금 여긴 5개가 적혀 있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3개는 전부 다 int 형식의 베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배웠나요? 혹시 int 형식, int 넘버 세미콜론 해놨다 칩시다. 그러면 넘버에다 숫자 3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담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뭡니까? 뭐 일단 마이너스 1, 2, 3, 4 담을 수 있을 건데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마이너스 250. 아니 그것보다는 좀 더 작은 숫자까지 담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 21억 정도까지 적당히 축약해서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int 형식은 그 막 여러분 공창컴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int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위해 몇 바이트만큼을 필요로 하냐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4바이트라고 아마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바이트만큼을 다룬다라는 건 부호를 쓰는 경우, 자바는 무조건 부호를 쓰기 때문에 그때는 21억, 그다음에 2바이트를 쓴다 하면 그거는 우리 수업에서도 살짝 나왔던 65,536 부호를 다룬다면 32,000부터 마이너스 32,000까지, 그다음에 1바이트만 다룬다면 그때 이제 방금 나왔던 255죠. 255 내지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그 다음 그거보다 좀 더 큰, 요즘 다 64비트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걸로 하면 우리가 지금 앵간하면 그거보다 초과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뭐 미국 1년 예산이라든가 얼마든지 커버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안에 있는 임의의 숫자 하나를 담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자, 그런 식으로 short이라든가 long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걔네들 포함해서 자바의 프리미티브 형식은 총 8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앵간하면 그냥 int 쓸 거예요. 여러분 뭐 21억 넘어가는 숫자 쓸 겁니까? 안 쓸 거잖아요. 그죠? 앵간하면 int로 다 커버될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리미티브 형식이 뭐냐? 몇 슬라이드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는 바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리미티브 형식의 특징은 타입네임이 자바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란 단어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우리 if문 적을 때 가장 처음 적는 if라든가 while문의 while이라든가 등등, return문의 return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클립스는 기본 세팅상으로 그런 키워드들을,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조금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형식에 대한 타입네임 역시나 int라든가 플롯이라든가 등등도 동일한 색깔, 동일한 굵기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프리미티브 형식들은 타입네임으로서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계산하면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그 숫자 3, 내 눈에 보이는 그 A 한 글자, 내 눈에 보이는 true, 참에 해당하는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괜찮아요? 계산하면, 자 봐봐요. 내가 지금 4.5를 출력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 그냥 대놓고 4.5 적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뭔가 딱 그 숫자가 필요하다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숫자를 있는 그대로 키보드를 쳐서 적으면 나중에 계산했을 때 4.5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은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게 기본적으로 프리미티브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플롯 형식 4.5가 나오는 수식 적으실 수 있어요. 계산하면 int 값 4가 나오는 수식 적을 수 있어요. 다른 연산자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단어 하나로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가
프리미티브 형식이 어쩌면 되게 편리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산하면 누구나 미국 사람이 보든 한국 사람이 보든 계산하면 딱 눈에 보이는 그 글자 그대로의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리터럴리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이라 그래서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방금 표에 있었던 그 3, 0, 0x3 같은 것들 역시나 계산하면 인트 형식 값 3 나오는 인트 형식 리터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역은 성립을, 이는 성립을 안 합니다. 리터럴을 적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프리미티브 형식인 건 아니기는 해요. 자바에선 그 예외가 딱 하나 지금 적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프리미티브 형식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소속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트가 자바 소속이냐 랭 소속이냐 아예 논의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해서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방금 전 얘기했던 거 여러분 아마도 여기서 배웠을 거예요. 그 어레이 리스트 써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자, 어레이 리스트 쓸 때 내가 숫자를 여러 개 담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임포트문 지금 적혀 있겠죠. 여기다 인트 세 글자 적는 거 안 되죠. 그러면 숫자 담는 어레이 리스트 쓸 때 여기다 뭐 적으라고 배웠습니까? 그죠? 인트에 대한 프리미티브 형식이 아닌 형식 이름을 적었었죠. 이 인티저는 명백히 자바.랭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인티저라는 형식은 프리미티브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x라는 거 실물을 만들었다 칩시다. 아, 미안해요. 내가 지금 이상한 이름을 써놨군요. 자동 완성을 이상한 걸 했어요. 어레이 리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요거 맞아요. 방금 전 거 잊어주세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해갖고 새로운 거 하나 담아놓고 나중에 x.점 한 다음에 add 한 다음에 그냥 3 넣고 하는 게 가능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마 썼었을 겁니다. 자, 인티저는 되는데 인트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같은 데서 방금 전 나왔던 요 특징이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저 어레이 리스트라는 친구는 명백히 숫자도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수점 달린 숫자도 담을 수 있고 스트링들도 담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범용성 있게 만들어준 건 맞는데 자바 동네에서는 그런 범용성을 제공을 할 때 프리미티브 형식에 대해서는 범용성을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슬프지만 다른 데는 다 되거든요. 여기서만 안 돼요. 아무튼 어레이 리스트에 인트 값을 담고 싶을 때 그 세 글자를 적는 게 막혔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이 부분 살짝 가져가 두셔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반면 자바 동네에서 프리미티브 형식은 8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그게 참이라면, 사실이라면 우리가 봤던 또 다른 타입네임들은 전부 다 프리미티브 형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캐너라든가 스트링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얘네들은 전부 다 일단은 프리미티브 형식은 아니에요. 그럼 쟤네를 뭐라고 부르냐? 공식 명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따라서 이제 대비되는 이름으로 non-primitive 형식이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고요. 근데 저건 너무 직설적이니까 레퍼런스 형식이라고 부르는 동네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도 레퍼런스 형식이라고 부를게요. 레퍼런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뭔가를 레퍼하다라는 거는 이거 본론은 저기 있으니까 저건 줄 알아라. 뭐 출처를 단다 할 때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그런 느낌의 명칭을 씁니다. 아무튼 프리미티브 형식은 8개가 전부예요. 우리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 이너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든 프로그램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든 무슨 짓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새로 정하는 타입네임 형식 이름은 절대로 프리미티브 형식 이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레퍼런스 형식 이름이 돼요. 여러분이 웹서버 만들 때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거나 할 때 새로운 형식 이름을 정한다. 걔는 절대로 프리미티브 형식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웹버런스 형식으로서 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웹버런스 형식의 특징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자, 웹버런스 형식, 방금 전에 반대 같은 느낌이 되겠죠? 타입네임은 자바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언급하고 있는 소속관계라는 개념이 명백히 적용되는 그런 이름으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예외, 큰 따옴표를 써서 리터럴을 적을 수 있는 java.lang.string 형식을 제외하면 웹버런스 형식 값이 튀어나오는 리터럴을 적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리터럴을 적을 수 있다. 어떤 형식 값이 튀어나오는. 만약 그렇다면 걔는 프리미티브 형식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요 큰 따옴표를 쓰는 스트링과 관련한 예외를 제외하면요. 괜찮아요. 우리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출력할 때 큰 따옴표 써봤잖아요. 그 큰 따옴표 수식을 적을 때 메소드 출식 괄호 안에 적은 거죠. 계산하면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그 14글자 정도 되는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스트링 형식 값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걔를 호출하면서 던져주고 최종적으로 콘솔 탭에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서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글자들을 지금 출력해야 되냐? 지금 여기 점 자바 파일에 적혀있는 그대로 출력해 줬으면 좋겠다 할 때 여러분이 적는 리터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가 방금 전 설명이랑 대비되는 바로 도출될 수 있는 차이점이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거 별표 안 쳐져 있습니다. 웹버런스 형식, 데이터 이름 자리, 예를 들면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캐너라든가 그 데이터 이름 자리에 실제로 담기는 값은 해당 형식 값, 스캐너 그 자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스트링 텍스트 세미콜론 해가지고 스트링 형식 데이터 이름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원한다면 거기다가 하이 2글자를 담도록 는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거기다 세미콜론 찍으면 수식문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수식문의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텍스트라는 데이터 이름 자리에 메모리 위에는 무슨 값이 올라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hi 2글자가 담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hi 2글자는 완전히 다른 어딘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름, 데이터 이름 텍스트 자리에는 그래서 메모리 위에 hi가 어디 담겨 있는데 에 해당하는 그 위치랑 관련된 숫자가 대신 담겨 있게 돼요. 그래서 텍스트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한다 와 같이 메소드 출식을 적어놨었다 치면 그 이름 텍스트 자리에는 이거 메모리 74번지에 있으니까 251번지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출력해 가시오와 같이 251 같은 숫자들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들고 메모리 그 위치를 가야지 hi 2글자를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hi 2글자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인트, 플롯, 더블은 이렇지 않아요. 더블 x 세미콜론 해놨다. 여러분이 x는 4.5라는 는 수식을 계산했다. 그러면 메모리의 그 x 자리에는 진짜로 4.5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딴 데 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그 x 자리에 담아요. 프리미티브 형식은 그렇고 웹버런스 형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라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non-primitive 형식이라든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특성에 입각해서 웹버런스 형식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뭔 개소리하고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요건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제가 직접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건 팩트고 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형식들을 웹버런스 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써본 적이 있다면 파이썬을 써본 적 있다. 우리 한 20% 정도 있었죠. 파이썬에서는 예를 들어 넘버는 3 할 수 있고 넘버는 4.5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파이썬에서는 모든 형식들이 다 웹버런스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선 심지어 인트, 플롯 형식조차도 프리미티브 형식이 아닙니다. 자바에서 말하는 프리미티브 형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넘버는 3 했을 때 그 메모리 위에 넘버 자리에는 절대로 숫자 3이 그대로 담기지 않아요.
int값 3은 완전히 다른 어딘가에 담겨 있습니다. 파이썬에선 모두 그래요. C에서는 C를 써본 적이 있다. C 선언을 적어본 적이 있다라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서 봤을 거잖아요. 뭐 C가 뭐 포인터가 어렵네, 뭐 배열이 어렵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동네에서 말하는 그 포인터라는 개념, 포인터 형식 같은 것들이 자바의 레퍼런스 형식이랑 연결된 부분이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더 얘기 안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자리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자리 얘기는 오늘은 생략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클래스 얘기를 이름에서 스타트를 해서 정리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비되는 쪽이 이제 자리 측면입니다. 여러분 주소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등등등일 거예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수업 시작했을 때 답변이 나왔었던 object라는 단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요 자리랑 관련돼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넘기도록 할게요. 자, 괜찮아요? 우리는 자바의 형식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바에는 매우 특별한 8가지 형식, 기본적인 형식, 프리미티브 형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8가지가 아니다라면 무조건 레퍼런스 형식이다라고 지금 딱 잘라 선을 그어놨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 이클립스 쓰실 때는 지금 내가 선언 적어놨는데 요 X라는 이름의 형식이 프리미티브 형식이냐 레퍼런스 형식이냐 구분하는 건 엄청나게 쉬워요. 그냥 그 왼쪽에 적혀있는 글자가 빨강색으로 굵은 글씨냐 그렇지 않냐만 보시면 됩니다. int 빨강색이고 굵은 글자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티브 형식을 쓴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우리 오늘 수업의 종반으로 넘어갑니다. 이름 얘기를 붙여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이름 4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죠? 데이터 이름이랑 그렇죠? 코드 이름이랑 타입 네임이랑 잘은 모르겠지만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자바, 랭, 유틸 같은 이름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이름을 내 프로그램에 새로 도입할 때 아마도 선언을 적으시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이름의 형식을 같이 정하게 돼요. 선언 적을 때 int 넘버 세미콜론 해야지 선언이 완성됩니다. 저 int를 생략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선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수식문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정할 때 그 이름을 갖고 구체적으로 무슨 형식 데이터를 다룰 거냐가 항상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미리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데이터 이름이랑 연관돼 있는 형식, 그 데이터 이름을 가지고 무슨 형식 값을 다룰 거냐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오로지 그 이름에 대한 선언만 찾아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 같은 이클립스를 쓰는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냥 그 이름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위아래 스크롤해 가면서 어떤 선언에 음영 처리가 돼 있나 확인하신 다음에 그 이름 왼쪽에 무슨 타입 네임이 적혀 있냐만 확인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매우 직관적이고 편할 겁니다. 괜찮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코드 이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바에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코드 이름을 정할 때 여러분은 그 메서드랑 연계되어 있는 각종 타입 네임, 각종 형식들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수를 2개 받는다. 그러면 0번째 인수랑 1번째 인수 각각 무슨 형식인지를 그 첫 줄에서 바로 정해줘야 돼요. 아, 나중에 정할래요? 그딴 거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무조건 지금 정하셔야 돼요. 역시나 자, 나중에 요거 메소드 출식 계산했을 때 계산 결과값이 나와야 될 텐데 계산 결과값의 형식은 뭘로 할 거니? 달리 말하면 return 값은 무슨 형식이니? 역시나 메소드 정의 첫 줄 적을 때 그 시점에 여러분이 꼭 정해줘야 돼요. 메소드 정의 첫 줄에 미리 다 적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출식 바라볼 때 여러분 또는 이클립스는 그 메소드 이름, 그 코드 이름에 대한 정의가 어디 적혀 있나면 찾아보면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린 뭐 마우스 그냥 갖다 대면 바로 첫 줄에 보여주죠? 얘 호출해야 되는데 호출해야지 과제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무슨 형식을 먹는 애인지 그냥 마우스만 갖다 대도 첫 줄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의 걔만 보고 일단 형식을 맞추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자바 동네도 이걸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C 동네랑 비슷하게 메서드의 형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get absolute number라는 새로운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자동 완성 당해본 적 있잖아요. 그 get absolute number라는 코드 이름 그 자체의 형식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걔는 int 값 하나 받고 최종적으로 int 값을 리턴해주는 애다. 와 같이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도 얼마든지 의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C나 C++는 저 개념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사용하니까 그쪽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아무튼 자바 동네에서도 C랑 비슷하게 메서드 정의 첫 줄 적을 때 저 코드 이런 거 관련한 모든 형식들을 다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두 가지는 뭐 별일 없어요. 자, 새로운 형식 이름을 정한다 할 때는 당연히 지금 정하려고 하는 인어 그 자체가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인어랑 관련돼 있는 형식이 뭐냐?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자, 우리가 보통 변수라고 이전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정할 때는 그것도 숫자 담을 거냐, 스트링 담을 거냐, 중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따박따박 정해놓고 스타트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메소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타입네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어랑 관련돼 있는 형식, 인어 그 자체가 형식인데와 같은 느낌이 드시면 일단은 정상입니다. 굳이 인어랑 관련돼 있는 지금 정하는 새로운 형식과 관련돼 있는 또 다른 형식을 지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긴 하지만 요거는 우리 중간고사 보기 직전쯤이라든가 해서 살짝 등장할 것 같기는 합니다. 또는 L4G 하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쪽은 아예 다른 얘기니까 딱 선 긋고 저 동네는 다른 단원으로서 다룰 예정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바, 랭, 유틸, 우리 지금 쌀가마니 같은 아이콘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소속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이름들은 진짜로 소속관계만을 다루기 위해 쓰는 이름이기 때문에 형식이랑은 1도 관련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대해서는 굳이 형식 얘기를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자바에서 이름의 형식을 논한다라는 건 데이터 이름이랑 코드 이름에 대해서만 납득을 해놓고 스타트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 주파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방금 전 이 내용이랑 선언 적을 때 꼭 이름 왼쪽에 형식 적어야 된다랑 새로운 메서드 정의 적을 때 첫 줄에 인수 형식, 리턴값 형식 꼭 정해야 된다랑은 여러분 납득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저런 규칙이 자바 동네에선 일단 존재한다. 다른 언어에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바 동네에선 존재한다라는 점만 들고 가시면 오늘 지금 이름 얘기로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다 형식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2시간이 지났고요, 여러분. 지금 9시 3분입니다. 저는 지금 27분의 시간을 더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싫다고 하실 거잖아요. 이제 슬슬 줄타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끝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자, 그래서 형식 생각보다 중요한데 지금 튀어나왔어요. 형식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공창검 시간에도 등장했었을 겁니다. 형식이 왜 중요한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더하기를 한다 칩시다. x 더하기 y를 한다 칩시다. 그죠? x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 y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 둘 다 int 형식 데이터 이름으로서 선언했다라면 그럼 int 덧셈을 하면 되는 거죠. 3 담겨 있고 5 담겨 있었다. 그럼 결과값은 덧셈식 계산 결과값은 그냥 int 값 8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쪽이 int 형식이 아닌 예를 들면 더블 형식이었다. 그러면은 덧셈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더블로 맞춰줘야 됩니다. int 더하기 스트링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int 형식 값에 대한 10진수 표현을 만들어서 스트링을 만들어서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을 해줍니다. 자바에서는. 등등등.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수식 때문이에요. 수식의 형식에 따라서 그 수식의 계산 결과값의 형식 또는 그 수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더 커다란 수식
아마 연산자를 써서 만들었겠죠. 그 연산자를 써서 만든 더 큰 수식의 계산 방법, 계산 결과값 또는 그 형식까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x 더하기 y라 적어놨다 하더라도 x에 대한 선언, y에 대한 선언이 어떻게 적혀있냐에 따라서 이게 아예 오류가 나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구체적으로 덧셈을 어떻게 할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건 다 여러분 지금 다 알고 있죠? 자바 동네에서 int 더하기 string 된다라는 거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지금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대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요거는 동네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 수식, 연산자, 더하기 연산자 등등을 다룰 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int 더하기 string이 안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오류나는 동네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더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국룰이 좀 다르기는 한데 하우스 룰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신경 쓰시다 보면 적어도 자바의 국룰을 납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보편적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수식 갖고 장난질 할 때, 이름의 형식 가지고 장난질 할 때 어느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면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나 파악하는 거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형식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름에서 스타트를 했어요. 소속관계 하다가 형식 얘기 살짝 넘어왔다가 걔네들을 살짝 섞었다가 지금 다시 점연산자 얘기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이클립스로 돌아가서 다양한 이름들을 섞어가지고 점연산자를 한번 찍으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코드를 짠 건지 아닌지 등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 투두 요 밑에 이것저것 적혀 있죠. 거기 밑에다가 또 엔터키 치신 다음에 자, 우리가 점연산자를 몇 번 써볼 거예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투두 적혀있는 요 부분은 명백히 프로그램 소속의 새로운 코드 이름 메인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내용물이잖아요. 걔 호출하면 나중에 뭐뭐 해야 되냐를 적는 곳입니다. 그거를 파악해 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자바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util이라는 이름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클립스 쓸 때 엔간하면 풀네임을 안 쳐서 이런 거를 잘 제공을 안 해주긴 하는데 java.util까지만 적고 ESC 키 한번 눌렀다가 점 다시 지우고 점을 다시 적어주면 그때 목록을 아예 다르게 보여줄 거예요. 쌀까마니만 보였었는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바고 점을 찍고 util하고 ESC를 누른 다음에 목록을 끈 다음에 다시 점을 찍으시면 이제 자바 소속이면서 util 소속인 java.util 소속인 이런저런 이름들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베이스 64 요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트 좋아요. 좋은 이름이죠. 딕셔너리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스캐너도 지금 여기 들어있고요. 잠깐만 얘 지금 어떻게 된 거니? 스캐너도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스캐너라는 이름 검색해서 보시면 얘 지금 녹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C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어요. 그죠? 일단 이런 친구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캐너라는 이름 적고 거기다 또 점을 찍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번에는 자 스캐너는 타입 네임이거든요. 형식 이름입니다. 걷다가 점을 찍는 게 가능하고 지금 보니까 녹색으로 동그라미긴 한데 아까보다 작고 안에 하얀색으로 뻥 뚫려 있는 느낌의 클래스라는 이름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비두고 뭐 다른 이름 한번 적어 봅시다. 이번엔 뭐 적어 볼까요? 프로그램 한번 적어 봅시다. 프로그램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했더니 얘도 지금 동등하게 C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 C 해서 녹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이 프로그램이란 이름은 형식 이름, 클래스 이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java.util 한 다음에 자동 완성했을 때, 두 번째 자동 완성했을 때 나왔던 수많은 C들, 대문자로 시작하는 그 이름들 전부 다 형식 이름이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도 형식 이름이 맞고요. 여기다 점을 찍으면 얘는 조금 더 형형색색의 아이콘들이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아까 봤었던 거랑 동등한 느낌의 클래스라는 녹색의 가운데가 뚫려 있는 동그라미가 하나 보입니다. 그 밑에는 넘버라고 해서 얘는 파란색 세모인데 뻥 뚫려 있는 게 하나 보여요. 넘버는 우리 뭔지 알죠? 넘버 그냥 한 다음에 는3 세미콜론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죠? 요랬을 때 우리가 적은 넘버라는 이름은 여기서 선언한 동등한 프로그램 소속의 데이터 이름 넘버를 쓴 셈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파란색의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메인이라는 이름은 녹색의 꽉 찬 동그라미예요. 지금 보시면 자 봐봐요. 넘버는 그냥 적혀 있고 콜론 인트 돼 있고 메인은 지금 괄호 열고 닫고 돼 있죠. 얘 뭐예요? 메인이 뭡니까 지금? 그죠? 메인 메서드 이름이잖아요. 코드 이름입니다. 지금 보니까 봐봐요. 비어있는 애들은 다 데이터 이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꽉 찬 애들은 코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 이너라는 이름은 뭐죠? 저 C 박혀있는 쟤는 타입 네임이죠. 형식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봤었던 쌀가마니 같은 게 소속 관계만 구성하기 위한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긴 지금 세 가지 베리에이션이 지금 다 적혀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메인 같은 경우는 녹색의 꽉 찬 동그라미, 그 다음에 툴팁만 봐도 괄호 열고 닫고 돼 있어서 얘 호출하고 싶으면 0번째 인수로 무슨 형식을 담으면 되는지까지 지금 목록에 잘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너 한번 골라볼까요? 잠깐만, 이너 보니까 지금 아까랑 비슷하게 C가 적혀 있는 건 맞는데 얘는 지금 파란색 세모가 있는 C가 지금 적혀 있죠? 그죠? 지금 여기도 지금 세모가 있어요. 뭔가 좀 불안하긴 한데 일단 이너 고르시고 점을 찍어보면 여기도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녹색 동그라미 비어있는 거, 그 다음에 파란색 세모 비어있는 거, 텍스트는 지금 명백히 데이터 이름이죠. 그 다음에 얘는 메서드 이름이죠. 파란색이긴 하지만 아무튼 꽉 차 있는 애와 같은 느낌으로 이클립스가 자 우리 네 가지 분류에 대해서 각각 명백히 서로 다른 아이콘으로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한데 모아서 목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et and print and return text라는 메소드 한번 자동 완성해 봅시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긴 지금 사실은 프로그램 소속 메인에 대한 메소드 정의니까 inner부터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적었다면 그대로 두셔도 돼요. inner 점 한 다음에 요 set and print 어쩌고 저쩌고를 자동 완성을 해봅시다. 자, 자동 완성을 했더니 봐봐요. 지가 알아서 괄호 열고 닫고까지 다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이거 이제 호출식 적을 건데 이번 호출에 대해서 인수값을 뭘로 지정할 건데 스트링 값을 넣어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툴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 같은 거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메서드 호출식이 완성되고 거기다 세미콜론 찍으면 문장까지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는 이제 요 인수 텍스트 자리에 하이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 이름 텍스트 자리에 하이를 넣을 거고 그거에 반영된 메시지를 출력할 거고 최종적으로 그 하이 여기에 지금 아마 담겨있을 하이를 다시 한번 리턴하는 그런 느낌의 코드가 실행될 겁니다. 언제? 요 메서드 호출식을 계산하는 동안에요. 괜찮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런 메서드의 도움을 받지 않고 inner 한 다음에 점 찍고 텍스트는 하이 내가 직접 저 데이터 이름 불러가면서 는 수식 적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여러분 sysout 여기서 할 수 있죠. 하이를 포함된 메시지를 저걸 굳이 호출하지 않아도 sysout 해서 얼마든지 하이를 출력하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아마 지금 이제는 저 각각의 점 연산자들 지금 소속관계 딱딱 집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저기 지금 정의되어 있는 저 중괄호 안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 지금 호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점 찍으면 되는가 보다 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큰 무리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나중에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 짤 때는 점 한두 번 찍는 게 아닐 거예요. 그게 귀찮아서 이제 맨 위에 임포트 지금 벌써 저 뻘짓하다가 3개나 적혀 있는데 나중에 얘만 막 30, 40줄 적혀 있고 막 그럴 겁니다. 소속관계가 그만큼 자주 사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불편한 점, 자바 동네 불편한 점을 살짝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라는 형식 이름, 시스템은 좀 그렇다. 이너 정도로 가봅시다. 이너라는 형식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은 점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너 소속 이름을 쓰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타입네임을 쓰는 방법은 얘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너 형식 뭔가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이름을 선언한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접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너를 리턴하는 F라는 이름에 그 다음에 이너 하나를 받는 이런 느낌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적긴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런 식으로 타입네임을 사용하는 방법은 걔 하나를 담기 위한 데이터 이름 선언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걔를 다루기 위한 메서드 정의 첫 줄에다 적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거예요. 자, 데이터 이름은 어때요? 요 inner.text라는 데이터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이미 자주 들어본 적 있는 그거예요. 저 텍스트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새로운 값을 담거나 하는 용도로 데이터 이름 보통 쓰죠. 데이터 이름 쓰고 싶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마치 타입네임 적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요. 자, 코드 이름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요건 여러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지금 엔터 치면 지가 알아서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해주고 있는데 다른 건 그렇지 않아요. 텍스트 해볼까요? 엔터 치면 딱 여기까지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inner라는 이름 그 자체 역시나 프로그램.inner 해볼게요. 프로그램.inner 하면 여기까지만 그냥 적어줍니다. 반면 메서드 이름은 지금 그렇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괄호 열고 닫고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코드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0이라든가 아니면 저 이름에 대한 값을 출력한다거나 아니면 자, 놀라지 마세요. 여기다 점을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다른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인어 한 다음에 점 찍는 거 우리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타입네임에 점 찍는 건 전혀 부담될 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다 점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온다고? 나옵니다. 나오고 지금 가득가득 녹색 꽉 찬 동그라미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애는 S가 붙어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꽉 찬 동그라미들, 달리 말하면 이 모든 이름들이 전부 다 지금 코드 이름이란 얘기겠죠. 아무튼 목록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비록 걔네들은 텍스트 소속은 아닙니다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자동 완성했더니 괄호 열고 닫고까지 다 해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을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점을 찍으면 과연 뭐가 나올까요? 그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상태만 놔두면 절대로 자바 동네에선 유효한 수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바 코드 짤 때 내가 메서드 이름을 불렀다, 사용했다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메서드 호출식을 완성을 하셔야만 해요. 자바 동네에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코드 이름을 쓰는 방법이. 그래서 당연히 능수식 구성 안 되고요. 당연히 이걸 그대로 출력한다든가 이게 계산하면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딱 잘라갖고 보면 얘는 단독으로 수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산하면 결과값 나오고 자시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저거를 C 써갖고 괄호 안에 집어넣는 게 불가능해요. 결과값이 나와야 출력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점을 찍는 것도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코드 이름까지 적어버렸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 시점에 메서드 호출식을 완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큰 차이점. 자, 얘 넘버는 지금 인트 형식 데이터 이름이죠. 아까 전에 점 찍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말한 친구들은 어쩌면
넘버 한 다음에 점을 찍어 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텍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그냥 텍스트라고 적을 수 있는 여기서 텍스트 한 다음에 점 찍으면 목록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뭔가 일단 적어보고 아무거나 적어보고 이 차앳이라는 친구의 소속을 한번 보면 얘는 스트링 소속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링은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자, 우리는 텍스트하고 점 찍은 다음에 뜬금없이 스트링 소속 이름을 적었어요. 스트링 소속 코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스트링이라는 건 지금 어디 적혀 있죠? 그죠? 이 텍스트에 대한 선언에 텍스트 왼쪽에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여기 적혀 있었던 스트링 형식 소속의 메서드 이름을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코드 이름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름도 적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이 out.println이라든가 텍스트.점 어쩌고 저쩌고라든가 동작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요, 여러분? out 데이터 이름입니다. 지금 텍스트 점 찍은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out.println 한 느낌이에요. 네, 마우스 갖다 대봐요. 얘 형식은 print stream입니다. 저 out에는 print stream 값 하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out에 담겨 있는 print stream 하나를 써서 이제까지 콘솔 탭에 출력을 해왔던 겁니다. 왜 오락가락하니? 얼른 퇴근하라는 계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이름 얼마든지 쓸 수 있었고 타입 네임 얼마든지 있는 그대로 쓸 수 있고 코드 이름만 지금 좀 복잡하게 생겼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데이터 이름에다가 점을 찍고 텍스트 소속, 넘버 소속이 아닌 뭔가를 사용하는 게 가능했다. 아, 미안해요. 넘버 요 얘기하다 말았죠. 자, 넘버 얘는 명백히 int 형식이잖아요. 위에 그렇게 선언해 놨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넘버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자, 얘는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텍스트 점 할 때는 뭔가가 막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이 텍스트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왼쪽에 적혀 있었던 스트링 소속 이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형식 소속 이름들이 튀어나왔어요. 그 말은 아까 차앳이라고 하나 골랐었잖아요. 딴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차앳이라는 이름은 스트링 소속입니다. 그 둘은 소속 관계를 구성해요. 근데 지금 넘버는 int 형식이란 말이에요. 얘는 프리미티브 형식이죠.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형식은 그 어떤 소속 관계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int 소속 뭔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물론 int가 어디 소속이다라는 개념도 없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넘버 한 다음에 점을 찍었다면 원래 의미 관점에서는 여기 이제 int 소속 이름들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딴 거 일도 없거든요. 따라서 프리미티브 형식 데이터 이름을 적고 점을 찍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티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티저는 레퍼런스 형식이에요. int는 그래요. 자, 정도까지 구경해보고 4분 남았거든요. 약간의 인내심만 가져주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랑 있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정리하고 퇴근하러 갑시다. 자, 여러분 점 연산자를 막 여기저기 다 붙여볼 수 있고 재밌게 놓을 수 있는데 걔네들을 조금만 분리해 갖고 구경해 보면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형식 이름에다 점을 찍고 그 형식 소속,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또는 다른 형식 이름을 적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 네임뿐만 아니라 java.util. 같이 자바라든가 util이라든가 그런 방금 패키지라고 이름 튀어나왔죠. 그런 이름을 적고 점을 찍어서 그 소속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해요. 여기서는 소속 관계를 명시하는 어쩌면 full name을 이어서 적어가는 느낌의 연산자 사용 예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식에다가 점을 찍고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해요. 텍스트 점 내지는 system.out 점과 같은 게 여기서의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답을 말씀드리면 좌항자리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었죠. 스트링 소속 이름을 적는 셈이에요. system.out 한 다음에 이름을 적는다라는 건 out의 형식,
따라서 포인트 스트림 소속 이름을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거 슬라이드엔 적혀 있는데 생략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원한다면 여기다가도 점을 찍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수식 계산하면 스트링 형식 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지금 텍스트 한 다음에 점 찍었을 때랑 잠깐만 여기는 텍스트가 아니구나. 여기는 inner.txt네요. inner.txt 한 다음에 점 찍었을 때랑 방금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점 찍었을 때랑 결과가 완전히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사실은 계산하면 스트링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은 셈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사용을 한 거고 수식으로서 적은 다음에 걷다가 점을 찍은 겁니다. system.out 역시나 수식으로서 적은 거고 계산하면 포인트 스트림 형식 값이 하나 나오는 수식을 적은 셈이에요. 등등등입니다. 이때 이제 그렇게 수식 적고 점 찍은 다음에 이름을 적는다라는 건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 소속 이름을 적을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소속 관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프리미티브 형식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에 대해서는 점을 찍는 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식,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메서드 이름을 적어놨다. 거기다가 점을 찍는 건 아쉽지만 막힙니다. 우리가 메서드 호출식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완성을 하는데 그 괄호 열고 닫고를 제외한 달리 말하면 메서드 이름까지만 그냥 적어놓은 거는 단독으로 수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꼭 거기서 괄호 열고 닫고까지 제대로 하셔야 유효한 자바 수식으로 독립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메서드 호출식에 대한 예시만 나왔는데 나중에 요거랑 관련된 예시가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더 나올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자주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둔다면 여러분은 데이터 이름에다 점을 찍고 이름을 적는 예시가 요 수식을 적고 점을 찍고 이름을 적는 예시 안에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바로 납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겁니다. 30분이고 1분만 더 주세요.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일단 우리 제목이 클래스와 인스턴스인데 오늘 정작 3시간 동안 클래스랑 인스턴스 얘기는 1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다음 주에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미 공창컴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을 저 이름이라는 걸 한가운데다 두고 집약을 해놨더니 뭔가 좀 두꺼워진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쟤네들을 따로따로 배울 수가 없어요. 항상 한꺼번에 묶여서 다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어차피 앞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니까 지금 시점에 가져가 두시면 큰 어려움 없이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요 이름에 대비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와 관련된 얘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 본론은 끝납니다. 집에 가실 분들 가시고 밥을 먹고 싶다 내지는 우리 설명서 지금 하나 올렸죠? 게임 규칙과 관련한 그거 듣고 집에 갈 정도로 나 아량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남았다가 이어서 구경하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보는 거 아니고 한 10분 정도만 보고 갈 거니까 그래도 정시 퇴근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느낀 점 읽어봤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이게 공대 감성인지 좀 더 이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근데 당신들 최종 프로젝트 얼마나 예쁘게 웹사이트 만든지 내가 눈을 벼르고 지켜보겠습니다. 어디 얼마나 강렬한 디자인을 해오실 건지. 자, 엘포지 해본 소감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 8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규칙이 너무 쉽잖아요. 그럼 코드 잘 짜는 사람을 여러분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보통 잘하는 사람들이 과제 점수까지 잘 받는다? 아 그래, 중간고사는 잘 칠 수 있다 칩시다. 과제까지 잘 받으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중 과세잖아요. 못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시험도 못 보고 과제도 개차반이고. 그럴 수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얘는 그 누구도 1등을 할 수 없도록 규칙을 만들어 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랑 싸워서 항상 1등 한다 해도 실전에 가면 보스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남들이 짠 플레이어들만 모여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10만 판 바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가 1등 한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반부에 아직 누가 잘하나 못하나 서로 실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간단하게 짜도 얼마든지 10만 판 중에 2판 정도는 1등을 할 수 있어요. 엄청 복잡하게 짠다고 10만 판 중에 10,000판 1등 하거나 하는 케이스는 절대 발생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학점의 하향 평준화를 위해 규칙이 복잡하게 작성돼 있다 보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2과목은 드랍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냥 신경 안 쓰고 진행하셔도 얼마든지 점수 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문서는 총 3개를 나눠 드릴 예정이에요. 그 중에 하나, 이 게임 자체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게임 컨셉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고요. 그래서 밑줄 쳐져 있는 거, 예를 들어 의사결정에 밑줄 쳐져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요 뒤에 페이지에서 저 의사결정이 정확히 뭐냐를 설명을 해 놓을 것이다. 설명충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곳은 굵은 글씨로 적어둘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긴 지금 강의실을 설명하는 문단이기 때문에 강의실에 굵은 글씨가 돼 있고 플레이어, 생존자, 시체, 감염체, 영혼 등등의 밑줄이 쳐져 있는 겁니다. 요건 이미 슬라이드에서 구경해 봤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생존자는 죽어서 시체가 되고 등등등 4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자랑 감염체는 이동을 할 수 있고 시체는 대기를 할 수 있고 영혼은 대기하다가 3턴째 부활할 수 있죠. 원하는 위치로 고르는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시야범위 여러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죠? 이거는 눈에 잘 보이니까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감염체가 후각을 가지고 모든 시체 위치를 안다든가 등등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생존자랑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누가 어떤 상태인 애랑 상호작용하나 같은 것들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플레이어가 시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와 같은 것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걔네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요 뒤에 있는 4페이지에 걸쳐서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존자 이동할 수 있고 시야범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찰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죽어요. 그래서 시체가 됩니다. 시체는 대기하실 수 있고요. 시야는 없지만 나를 누가 밟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염체를 치유하거나 아니면 감염체한테서 감염을 당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체는 이제 생존자랑 같은 칸에 있으면 죽이죠. 시체랑 같은 칸에 있으면 걔를 감염시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동등한 타이밍에 그 시체한테서 내 체력을 치유를 받는 것도 역시나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정화기도 제가 3연속 기도하면은 끝난다 그랬는데 그거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정화기도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기도 카운터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 카운터를 6을 쌓으시면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만히 있는다를 고를 때마다 카운터를 1씩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연속으로 성공할 때마다 첫 턴에 1을 쌓고 그 다음 턴에 2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면 3을 쌓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합이 6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속 3번 성공하면 일단 정화기도는 성공입니다. 근데 중간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게 도루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카운터는 여전히 남아있고 다음번에 다시 1 해서 6번 정도 성공해서 소멸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2-3번 정도는 한 방에 해갖고 성공할 수도 있고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좀 특이한 점이에요. 정화기도에 성공한 경우 원래는 부활하려면 3턴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은 2턴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진짜 감염체 완전히 드랍하고 싶다라면 최대한 빠르게 정화기도를 들이기 시작하면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상태로 낭비하는 턴을 하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시 생존자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기도 카운터 그 게임상에 없었잖아요. 자신의 기도 카운터가 현재 몇인지 이건 사실 계산하면 알 수 있어요. 다른 감염체 기도 카운터가 몇인지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튼 영혼 상태가 되고요. 자, 여러분 지금 봇 이기기 힘들죠? 우리 1, 2, 3, 4, 5, 6 하면 거기에 누가 앉아있고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죠? 구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해봤습니까? 사실 지금 봇은 총 6가지, 아니 미안해요. 7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6가지는 우리 평가 기준 6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전문적으로 노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체 부문 맥스 점수를 노리는 봇이다. 시체 맥스 부문이 뭐였죠? 한번 시체가 되고 3턴 동안 최대한 많은 플레이어를 치유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 걔는 극단적으로 생존자 상태로 단 한 턴도 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라 진짜 코드를 그딴 식으로 짜놨어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이 영혼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혼 기본적으로 부활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를 해보실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했어요. 지금 전부 다 영혼이죠. 그래서 0턴째 대기를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나는 영혼 부활을 할 겁니다. 어디서 부활할 건지 고를 수 있는데 여기서 F2키를 누르면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일반적인 프로그램 오류 나면 죽잖아요. 강종당하죠. 그 기분 나쁜 게이지 이렇게 떠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개인정보 전달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 뜨잖아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때요. 자바 프로그램도 그래요. 여러분 코드 짜다가 과제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밑에 빨간색 메시지 뜨면서 부적절하게 터미네이트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엘포지 게임은 여러분이 그렇게 오류 나는 코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강의실이 터지지 않아요. 절대로. 대신에 여러분을 터뜨립니다. 여러분이 오류를 내면 여러분을 강제로 영혼 상태로 만들어요. 우와 같이 설계가 돼 있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F1 눌러서 시작을 하는데 자, 다시 F1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자, 저는 지금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류를 내면 저는 지금 강의실을 터뜨리려는 시도로 간주돼서 10턴 동안 영혼 상태로 존버를 해야 되는 페널티에 걸립니다. 영혼 상태에선 그 어떤 점수도 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손해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0턴 대기했어요. 이제 출소할 겁니다. 자, 대기가 아니라 부활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F2키를 누르면 이때는 10턴 동안 페널티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 부활을 안 하고 다음 턴에 하겠다라고 유예를 하는 게 가능해요. 자, 유예 한번 해볼게요. 영혼 대기 이제 0턴 남았죠? 그러면 이제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유예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기하고 부활을 하면 자, 지금 12턴째거든요. 나는 아직 단 한 번도 생존자로 산 적 없지만 지금 요 되게 핫한 타이밍에 어디에 부활할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체랑 감염체가 가장 많은 칸으로 투입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봇 중에 한 부류는 무조건 이 짓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시체 6개, 감염체 8개니까 여기다 지금 엔터 치면 여기서 부활하면 최소 14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긴 지금 6, 1, 3, 4 여기가 지금 제일 핫하니까 여기에 뚝 떨어지면 나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감염체 8명밖에 없는데 자 봐봐요. 지금 시체가 24명이나 앉아 있습니다. 아까 6명이었거든요. 나랑 똑같은 짓을 한 사람이 여기 지금 10몇 명이 지금 자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감염체 26명이 서 있는 상태로 스타트하는 거죠. 81칸 중에 한 칸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 마치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도권이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우와 같은 짓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배치 유예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오류를 내는 것도 기술입니다. 자기 코드가 빨간 줄은 안 그어지는데 나중에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할 만한 코드 그걸 실제로 계산을 하거나 실행을 하면 배치 유예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러타임을 나면은 따로 열턴 대기로 오도록 교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맞아요. 다 잡도록 돼 있어요. 근데 배치할 때만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없고 방금 얘기했듯이 정화기도에 성공하면 영혼 상태를 줄일 수가 있고요. 뭐 본인이 혹시나 원한다면 페널티를 받아서 10턴 동안 영혼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이거랑 무관하게 지금 부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다음 턴에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도 됩니다. 물론 그러면 한 턴 동안 점수는 1점도 못 버는 거예요. 레버리지 같은 느낌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이긴 한데 지금은 봇들 6명 중에 1명이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걔네들을 이겨가면서 시체 점수를 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300점을 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걔네보다 더 잘하려면 나는 더 많은 걸 희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걔네는 시체 점수 200점 따는 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직접 감염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접 감염은 이런 조건에서 발동되는데 사실 얘는 실질적으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생존자가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시체 또는 감염체는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직접 감염 진행 중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미 발동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엔간하면 1턴째 여러분한테 직접 감염을 물어볼 거고, 여러분은 이동하는 동안 저 그래서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나중에 다시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턴은 이렇게 8개의 페이지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설명하는 그 각각의 작업들은 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먼저 생존자, 시체, 감염체, 영혼 각각에게 이동 또는 대기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메서드로 호출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나 이번에 왼쪽으로 가겠어. 난 대기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와 같이 여러분의 코드를 한번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적용을 해요. 이렇게 적용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번 턴에 배치해야 될 친구가 있다면, 영혼들이 있다면 몇 컷만 몇에 배치할 겁니까? 를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미 이동이 끝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 골라갖고 바로 거기서 사망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우와 같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체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감염 적용되는 거 발생해요. 결국은 감염체를 만듭니다. 이 2가지 단계는요. 그 다음에 감염체가 죽여요. 시체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감염체가 파먹습니다. 시체와 감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장 마지막에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인 턴에 바로 뜯어먹는 게 가능하고, 일어난 턴에 바로 누군가를 죽인다든가 하는 게 가능해요.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못 죽인 애들은 또는 정화기도에 성공한 애들은 영혼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 다 굶어 죽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난 시점에 생존자는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시체의 감염체가 여기 있네와 같은 발견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은 조금 복잡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코드 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등등이 있고, 행동, 상호작용, 사건 같은 식으로 우리 지금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것처럼, 자 보시면 어떤 칸에 커서 갖다 댔을 때 무브즈, 스펀즈 얘네 둘이 이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로 지금 몇 명이 왔었냐, 그 다음에 여기로 지금 몇 명이 부활했냐. 행동은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누가 죽였네, 뭐 여기서 뭐 굶어서 소멸했네 등등 정보는 전부 다 리액션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굴 죽였네, 누가 누굴 치유했네 등등의 정보는요. 그래서 걔네들을 확인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발견은 막 곱셈으로, 고변산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21턴 돌리면 발견이 진짜 수십만 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은 저 리액션 목록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렇긴 한데 생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변 시야 정보를 전달을 받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조건 그때 말씀드렸던 거 좀 더 부연하면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규칙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변경됐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생존자를 내가 죽여도 점수가 올랐어요. 이젠 안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잡으셔야 돼요. 시작 시점에 영혼 상태였다. 맞죠? 걔네들은 시작 시점에 영혼 상태였으니까 점수를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자고 이동을 했더니 같은 칸에 와서 그래서 내가 죽였다. 그럼 이제 정당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올린 V2 버전 L4G 코드는 얘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정도로 해서 나머지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 없으시면 슬슬 그래요, 가요. 다음 주에 봐요.